인생 여정 TV 드라마 제사와 잃어버린 25년의 세월. 78세 할머니의 리어카는 갑질 횡포에 부서지고 노모와 손녀는 속절없이 겨울바닥에 쓰러지고 마는데 신일, 겨울 골목, 무너지는 하루.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회색빛 골목에 78세 할머니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들어옵니다. 바퀴는 삐걱거리고 손잡이는 오래된 테이프로 감겨 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양말, 허리띠, 작은 소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죠. 이 자리는 할머니가 10수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던 자리입니다. 25살 손녀 미영은 할머니 뒤를 따라오며 리어카를 붙잡습니다. 미영의 숨은 차갑게 새어나오고 손은 이미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걱정이 먼저 묻어납니다. 할머니, 오늘은 너무 춥네요. 미영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겨울은 원래 이래. 그래도 나와야지. 짧은 대답이지만 그 안에는 하루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천을 펴고 물건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양말을 가지런히 접고 허리띠를 정리합니다. 손끝은 얼어 감각이 둔하지만 동작은 익숙합니다. 이 일은 미영에게도 이미 생활이 되어 있죠. 그때 골목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구멍가게 사장 박도식이 가게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도 얼굴은 잔뜩 굳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골목을 훑어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아직도 여기야? 박도식의 목소리는 골목을 가르듯 날카롭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미영이 대신 나섭니다. 사장님, 오늘만 조금만요. 미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박도식은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는 리어카 앞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그제야 입을 엽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말은 사가지만 몸은 이미 굽어 있습니다. 박도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치울 거면 진작 치웠어야지. 그는 리어카를 손으로 세게 밀칩니다.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리어카가 옆으로 기울며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양말이 눈 녹은 물 위로 떨어지고 허리띠가 바닥을 굴러갑니다. 아! 미영이 소리칩니다. 할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서다 중심을 잃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할머니가 쓰러집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져 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얇은 양말 사이로 겨울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미영은 급히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앉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미영의 손이 떨립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합니다. 박도식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이게 다 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 몇 명이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미영은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 말은 소리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울지 마라. 짧은 말이지만 미영을 더 아프게 합니다. 겨울 골목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쏟아진 물건들과 쓰러진 할머니, 울고 있는 손녀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하루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신 이 외면 속에서 더 깊어지는 추위. 겨울바람은 더 매섭게 골목을 훑고 지나갑니다. 미영은 길바닥에 앉아 할머니를 부축한 채 몸을 숙입니다.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떨리는 숨을 눌러봅니다. 할머니의 체온은 빠르게 식어가고 미영의 손끝도 감각이 둔해집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려 애쓰며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괜찮다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말아라. 말은 태연하지만 숨소리는 거칩니다. 박도식은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물러서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다 다시 미영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넘어질 줄 알았으면 나오질 말았어야지. 그 말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기색이 분명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박도식을 바라봅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연세가 몇인데요? 미영의 말은 떨리지만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박도식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감정으로 일 못해. 그는 마치 정당한 말을 하는 것처럼 고개를 듭니다. 그 모습은 미영에게 더 큰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미영은 잠시 주저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119번호를 누르려는 손가락이 멈춥니다. 박도식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게 말합니다. 일 키우지 마. 신고하면 너희는 끝이야. 미영의 손이 크게 떨립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미영의 손목을 잡습니다. 부르지 마라, 괜히 더 시끄러워진다.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박도식은 리어카 쪽으로 다가가 발로 한 번 더 찹니다. 리어카는 이미 쓰러져 있습니다. 남은 물건들까지 더 멀리 흩어집니다. 양말 몇 켤레가 무릉덩이에 잠기고 작은 소품이 발에 밟힙니다.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만하세요. 미영이 결국 소리칩니다. 골목에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하지만 그들도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입니다. 박도식은 비웃듯 말합니다. 이제 와서 큰 소리냐? 그의 태도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엔진 소리가 낮게 들려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섭니다. 차가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립니다. 정갈한 코트 차림, 서두르지 않는 걸음입니다. 그는 잠시 상황을 바라보다가 할머니 쪽으로 걸어옵니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미영은 그 목소리에 잠시 말을 잇습니다. 박도식은 불쾌한 표정으로 남자를 노려봅니다. 당신 뭐야, 끼어들지 마. 남자는 잠시 박도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지금은 사람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골목에서 외면만 있던 공기 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삼균열 속에 들어온 사람. 남자는 코트를 벗어 조심스럽게 할머니 무릎 위에 덮어드립니다. 동작은 서두르지 않지만 망설임도 없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해집니다. 이 골목에서 누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119부터 부르세요. 남자의 말은 짧고 분명합니다. 미영은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쥡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박도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이 뭔데 짓이야? 여긴 내 건물 앞이야. 그의 말투에는 짜증과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도식을 바라봅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남자의 대답은 낮지만 단단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박도식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관심은 다시 할머니에게로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남자를 봅니다. 낯선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젊은이 미안하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미안해 하실 일 아닙니다. 그 말에는 설명도 위로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어조입니다. 미영은 전화를 마치고 남자를 바라봅니다. 곧 온대요. 말을 하며 눈물이 다시 맺힙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흩어진 물건을 줍기 시작합니다. 양말을 하나씩 집어들고 허리띠를 털어 정리합니다. 그 모습은 어색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미영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도와주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도식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쇼는 그만하고 가.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작은 골목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혹시 방금 상황 찍은 분 계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부탁이지만 명령처럼 들립니다.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밉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급차가 가까워질수록 박도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한 발 물러섭니다. 처음으로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할머니 상태를 살핍니다. 저체온 증세가 있습니다. 짧은 설명과 함께 들것이 준비됩니다. 미영은 할머니 손을 놓지 못합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힘겹게 부릅니다. 여기 있어. 미영은 울음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남자는 들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병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미영은 잠시 그를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겨울 골목에는 흩어진 물건과 말을 잃은 박도식만 남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게 퍼지고 있습니다. 신사병실, 잊혀진 이름의 그림자. 구급차는 새벽의 도로를 가르며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미영은 들건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에 온기를 전하려 애쓰지만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고르지 않고 눈은 반쯤 감긴 채입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유난히 밝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할머니는 곧바로 처치실로 옮겨집니다. 미영은 문 앞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미영을 더 작게 만듭니다. 잠시 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체온과 타박상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말은 담담하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미영 옆에 서서 병실 쪽을 바라봅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말이지만 단정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봅니다. 왜 그러세요? 미영의 질문에는 경계와 혼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합니다. 제가 빚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부족하지만 거짓은 없어 보입니다. 미영은 더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따질 힘도 여유도 없습니다. 병실 안에서 할머니가 깨어납니다. 미영은 급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고 미영을 봅니다. 미영아, 내가 또 너 고생시키는구나. 그 말에 미영의 눈시울이 다시 젖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같이 있잖아요. 말은 씩씩하지만 손은 떨립니다. 남자는 병실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은 오래 머뭅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꺼내 손에 쥡니다. 많이 달아있고 표면은 매끈합니다. 그 인형을 바라보는 순간 남자의 숨이 잠시 멎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먹먹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남자는 낮게 혼잣말을 합니다. 여기였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입니다. 복도 끝에서 박도식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큽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차분한 지시가 이어집니다. 병실 안에서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사람은 추울 때 더 잘 기억해야 해. 미영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병실 어딘가에 그리고 남자의 마음속에 깊게 남기 시작합니다. 신 오골목에 다시 불어오는 바람. 며칠 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춥니다. 눈은 거의 녹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고 골목에는 미영 혼자 나와 있습니다. 빈 리어카 옆에 서 있는 미영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미영은 갑한 자리를 정리하며 할머니의 말을 떠올립니다. 자리는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지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영은 천을 펴고 젖은 물건을 다시 정돈합니다. 그때 구멍가게 문이 다시 열립니다. 박도식이 나오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의 불안 대신 짜증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안 나갔네? 미영은 고개를 들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박도식은 손에 든 종이를 흔듭니다. 단속 신고했다. 오늘로 끝이야.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아직 병원에 계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박도식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는 갑판 앞에 서서 발로 바닥을 툭툭 칩니다. 불법은 불법이야. 잠시 후 구청 단속 차량이 골목에 들어옵니다. 단속 요원들이 서류를 들고 내립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손은 떨리지만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단속 요원 중 한 사람이 미영에게 묻습니다. 여기 노점 맞습니까? 미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가 하시던 자리예요. 박도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셨죠? 불법이에요. 그는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단속 요원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요원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박도식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검은 세단이 들어옵니다. 미영은 그 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을 한번 훑고 단속 요원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요청한 건입니다. 박도식은 남자를 알아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또 당신이야? 남자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시죠. 단속 요원은 박도식에게 서류를 다시 요구합니다. 건물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박도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갑자기 나까지? 남자는 미영 쪽을 힐끗 봅니다. 그리고 다시 박도식을 향해 말합니다. 힘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조용하지만 골목 전체가 그 말을 듣는 듯합니다. 미영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뭅니다. 처음으로 이 골목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6 드러나는 기록, 흔들리는 권력.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박도식은 단속 요원들 앞에서 연신 담배를 꺼냈다 넣었다 합니다. 손놀림이 바빠질수록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러납니다. 미영은 리어카 옆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남자는 단속 요원에게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건넵니다. 영상 파일, 병원 진단서 사본, 주변 상인들의 진술서입니다. 요원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인할 게 꽤 많네요. 그 말에 박도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박도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고였잖아. 넘어졌을 뿐이라고. 그는 애써 웃으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립니다. 남자는 박도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이 넘어졌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감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단처럼 들립니다. 단속 요원은 박도식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건물 증축 관련 자료도 필요합니다. 박도식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처럼 느껴집니다. 미영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이제야 상황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낯섦입니다. 이 골목에서 정의가 작동하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영은 휴대전화를 꼭 쥐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세요, 할머니.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셔오겠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차는 골목을 떠나 병원 쪽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얼굴은 수척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미영은 달려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바람 차요. 박도식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람이 말이야. 숨을 고른 뒤 이어갑니다.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말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목에 남아있던 모든 소음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울립니다. 신칠선태라는 이름. 골목에 서 있는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줄었고 말소리도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자리는 수십 년 동안 삶을 버텨온 곳입니다. 남자는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 들려 있습니다. 많이 닳아 색이 바랬지만 정성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영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춥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자의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인형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할머니의 눈이 인형에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지 못한 채 가슴만 뛰고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잇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제 이름도 집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눈가가 금세 젖어듭니다. 비 오는 날이었지.
말이 잠시 끊기고 숨을 고릅니다. 길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어. 아무도 안 보길래 그냥 업고 왔지. 할머니의 시선은 과거를 향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선태라고 불렀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선태. 그 이름은 기억 속에는 없지만 마음 어딘가를 세게 두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저는 새해를 살았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합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짐을 느낍니다. 그럼 대표님이 그 아이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본래 이름은 강희찬입니다. 회장 아들로 돌아갔지만 그때의 기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남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래도 잘 컸냐? 그 질문에는 조건도 원망도 없습니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산 건 여기였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 잊혔던 이름 하나가 조용히 다시 살아납니다. 신팔자리를 되돌려봤다. 며칠이 흐른 뒤 골목에는 낯선 공문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구청 명의의 안내문과 조사 통지서입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종이를 읽어봅니다. 이 골목에서 이런 풍경은 처음입니다. 박도식의 구멍가게 문은 닫힌 채입니다. 문 앞에는 세무조사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박도식은 가게 안에서 서성이다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박도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 상인들마저 눈을 피합니다. 골목 한편 할머니의 자리에는 작은 가판대가 놓입니다. 리어카 대신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구청 직원이 미영에게 서류를 설명합니다. 소규모 가판 허가입니다. 정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미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미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청과 확인 절차 다 끝났습니다. 그 말에 미영의 눈이 붉어집니다. 웃고 싶은데 먼저 울음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가판대 앞에 서서 조용히 자리를 둘러봅니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 말은 욕심이 없어서 더 단단합니다. 강희찬은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원래 자리 돌려주면 되는 거다. 미영은 강희찬을 바라봅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강희찬은 조용히 답합니다.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린 겁니다. 그날 골목에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양말을 하나 집어들며 말을 겁니다. 이제 여기 계속 계시는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여기다. 짧은 대답이지만 이 자리가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강희찬은 골목 끝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 인연을 이 자리에서 끝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신구 늦게 온 봄 함께 서는 자리.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듭니다. 차가웠던 골목 대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작은 야외 예식장이 보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람이 잘 드는 조용한 장소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8세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남루했던 옷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색은 소박하지만 자세는 꼿꼿합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고 눈빛은 차분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이 눈가에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미영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울부짖는 얼굴이 아니라 오래 버텨낸 사람의 표정입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강희찬은 예식장 앞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 대표라는 직함을 내려놓은 듯 말끔하지만 과하지 않은 차림입니다. 그는 먼저 할머니 앞에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살아온 시작은 이분의 손이었습니다. 강희찬의 말은 크지 않지만 또렷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은 말이야, 잊지 않으면 된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굽힙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고 힘주어 줍니다. 이제는 같이 가면 된다. 그 말에 미영의 눈가가 졌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습니다. 강희찬은 미영에게 반지를 건넵니다. 이 결혼은 보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미영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켜온 자리를 이제는 함께 지킬게요. 바람이 스치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하객들의 박수는 크지 않지만 오래 이어집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쥐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늘 제때 오지 않지만 끝내 와야 할 순간에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선의는 기억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